지성호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북한 인권 유린의 현실에 따른 남북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제하에 말씀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은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현 함경북도 도지사님이시고 이북 5도 기독인회 회장, 또 사랑의 교회 집사님으로 이렇게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도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신 것도 이제 감사한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만큼 또 사용도 하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이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저만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영토도 있겠습니다만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북한 통치자들도 있을 것이고 북한의 보통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정말 북한 정권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그 땅,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만, 그 땅에는 그 누구보다 애절하게, 그 누구보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은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 일하시기도 하시는데, 조금 제가 좀 부끄러운 것은 제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참 그런 이제 존재가 되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나이가 만으로 43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지금까지도 시켜주셨고, 지금도 일을 시키시고, 뜨거운 가슴을 주셨고, 북한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는 통일을 꿈꾸라는 이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살아가고, 더욱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겸손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일을 주시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김순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이북5도 기독인회에서 말씀을 또 전해 듣는, 또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긴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귀하게 연결되신 줄로 좀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내년도에 출산할 이제 자녀가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이 더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호흡이 끝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 앞으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하는 그 가운데 지구상에 한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땅도 있고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남한이라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글쎄요, 이유가 딱히 있어서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또 그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가 있다면 아마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과 또 어찌 보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가 남한식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체제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운 것도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한국 교회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당위성의 그 명령에 우리가 많이 순종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땅인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함께하고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는 정치도 했었고 지금 행정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 교회에 이제 묻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축복을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물론 대한민국처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드물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정말 영토, 어찌 보면 섬 같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영토를 맞대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이라고 원래는 해야 하지만 북한이라는 휴전선이 막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북진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북진을 해야 되는 그 기초가 이제 북한이라는 곳이 이제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북한에 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정권마다 갖고 있는 속성이 있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취하고 사는 방향이 이제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 땅에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북한 주민들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애통하진 않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 그 제목이 된다면 어찌 보면 기도의 소리를 소리내지 못하고 지하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삶이라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곳이 북한 땅이라 하면 그 땅의 영토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욕망이 있기 전에 그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고
그렇다 하면 왜 당신은 그렇게 안 삽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족해가지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북한 땅에서 원턴 원치 않던 저도 태어났습니다. 그 또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그것이 전 세계 미국 백악관이 되었다, 유럽 의회가 되었다, 그것이 유엔 본부가 되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교회에 80년 동안 단절돼서 그 동안에 핍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자유를 숨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그 책임을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북한의 엘리트가 아닙니다. 저는 북한의 평양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 소원이었던 통닭 한 마리를 24살 탈북하기 전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나나 하나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말 사과 하나를 먹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북한에 이제 평양을 못 가보다 보니까 일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동료 의원님들이 지의원 그 북한에 평양냉면이 더 맛있나 아니면 함흥냉면이 더 맛있나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난감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평양을 못 가본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숨겨야 될 각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북한 평양에 가보질 못해가지고 먹어보진 못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평양냉면이 더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 자체가 살아왔던 그 삶이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의 그 삶의 일부분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과정을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살아남은 이제 생존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38살에 제가 국회를 들어갔는데 저는 24살 때 이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24년 동안은 북한에서 살았고 24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18년, 19년 동안을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하는 곳에 두만강이 이제 내려다 보입니다. 그곳에 저기 이제 탕방촌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 탕방촌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30분 걸어가면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고, 그곳은 22호라고 부르는 정치범 수용소인데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감시구역이 있고 보안구역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근접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에는 전기가 없는데 그곳에는 3,300고압 전류가 흐르고 그 수용소 전체를 한 개 면 정도가 되는 그 군보다 좀 작은 범위를 전체를 고압선으로 두르고 그 안에서는 노예처럼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치범 수감자들인 겁니다. 하도 철저한 그 보안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거기에 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수감된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관리 감독하는 보위부라든가 뭐 노무원이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키고 있는 경비대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 조금씩 해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40을 못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곳에 정치범 수용소에 탄광이 있습니다. 석탄을 캐는 탄광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의 하루 이제 그 일당 해내야 될 그 과제가 1.5톤이라고 하는 그런 광차, 그거 한 차를 이제 1인당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내면 그 몇천 미터 땅굴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 양을 하지 못하면. 농사짓는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제 노예처럼 이제 살고 있고 심지어는 뭐 한 2평, 3평 되는 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가마가 2개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20여 정치범 수용소 말고도 그곳에 여러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1990년대 그것을 개방을 하면서 일반 보위부 요원들이 살던 집과 일반 수감자들이 살던 집을 그냥 다 오픈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볼 수가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마를 2개를 걸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돼지죽처럼 해서 끓여서 먹는 음식을 만드는 그 가마고 가마 하나는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이 먹고 나면 나오는 그 배설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밭에 갖고 나가는 겁니다. 농사하는 밭에. 생으로 하면 그게 뭐 벌레가 끼어가지고 채소나 이것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분과 음식을 함께 끓여서 먹고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출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끔. 그러면서도 그곳에는 여러 북한 정권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 자녀도 영원히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못해서 세습을 해온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죄로 몇 대가 이제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같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그 탄광촌에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뭐 북한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82년생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남한 문화가 깊이 이제 접근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이 그냥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했을 때 어찌 보면 고난이 행군이라고 부르는 시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노예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저도 살아봤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뭐 대학생으로 또 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서 북한의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제가 이제 목도를 했을 때는 그 당시도 노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뭐 옥수수를 이제 주면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외쳐야만 하는 또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감시하는 속에서 축출돼서 정치수용소로 갈까봐 모든 사람이 항상 긴장해서 떨어야 하는 저는 그 자체가 노예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당국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릉도원을 만든다고 이야기했고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것이 이제 최상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지어 이제 미얀마 같은 나라도 탈북할 때 보니까 정말 발전이 덜 돼서 손가락으로 밥을 이제 집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쌀밥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건 배불리 먹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고 모두가 그 조직 시스템 안에서 기계처럼 일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저의 집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남동생, 여동생 또 저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모두가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됐던 시기가 아마 1989년도, 90년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7살, 8살 철은 없죠.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국어교과서나 수학이나 공부를 하니까 글짓기 시간에 제가 글을 잘못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북한에서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 글을 장문을 지어서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그 후폭풍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북한에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지 않고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제대로 없고 이제 집에서 아침에 나갔다가 학교에 가서 4교시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공지하는 대로다가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호미라든가 낫이라든가 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작업복 차림을 해가지고 오후에 와서 수업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농촌 일을 돕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 한 7시쯤이 됩니다.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가면 전기불이 없는 데서 숙제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과제가 없어가지고 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중간 지점쯤에 저희 아버지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이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 1980년대 후반에도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이 쇳물을 녹여가지고 쇠나 구리 같은 걸 녹여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그 탄광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 쇠를 녹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큰 용광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먼지 나는 작업장이 있겠고 그 쇠물을 담는 이제 바구니가 있겠고 그게 사람 2명이 이제 들고 그 들것에 들고 가서 이제 그런 구멍에다 이제 부으면 아마 부품이 되는데 그 상황이 몰골이 그 사람들이 노예 같은 겁니다. 북한의 국어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남녀의 어린애들은 헐벗고 굶주린다, 쓰레기를 주워 먹는다 이런 것을 이제 그 교육받으면 불쌍했고 남한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자본주의 국가의 아버지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그 교과서의 그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자 그 몰골이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몰골이 그 몰골인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이제 보면 얼굴이 껍질이 한 벌씩 벗겨지는데 새까만 껍질이 벗겨지는 겁니다. 얇은 막이죠. 그게 보니까 이제 그 쇠가 이게 열이 세니까 얼굴에 익었다가 껍질이 또 벗겨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보니까 아버지 옷에 맨 구멍짜리가 가득했는데 보니까 그 불지가 튀어서 방화복이 없는 상황에서 방화 안경이 없는 상황에서 그 모자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삐딱하면 발이 녹아서 탄다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노예처럼 일하는데 그 먼지가 가득한 그 공간에는 큰 바게트에 물이 이제 수돗물이 이제 그냥 놓여져 있고 냄비로 그것을 퍼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그 맑은 수돗물도 아니고 우리처럼 병에 이제 그 깨끗한 물에 얼음을 띄어서 먹는 그런 물도 아닌 겁니다. 그냥 수돗물인 겁니다.
그게 변기도 그대로 한 거 그냥 이제 그 강가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흙먼지가 조금 가라앉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 수돗물을 퍼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염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어린 제 보기에. 그래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에 학교에 가서 별짓기 시간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피땀을 흘리면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북한 체제에서 그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 발표를 했으니까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고 선생님이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아버지가 불려가고 막 그걸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반역자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반역자가 나왔다고. 그리고 반동놈의 새끼를 이제 키웠다고 저희 아버지는 이게 정치범 수용소에 넣겠다고 하니까 아찔한 거죠. 겨우 어떻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 뭐 옥수수 밥을 먹는 그 냄비가 싹 찌그러질 만큼이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는데 반동놈이 되어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고.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러면서 입을 가졌다고 함부로 다 놀린다고.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너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다 같이 가서 살고 싶은가 봐.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글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 이후에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사람들에게 식량내용을 안 주는 겁니다. 그게 아마 1990년, 1994년, 5년, 한 2000년까지 그 사이인데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잘못 갈 것 같으면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먹을 거를 줄 거고 우리가 잘 살 거라고 계속 그렇게 북한 TV라든가 뭐 신문에서 방송을 이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현실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살았던 뭐 짧은 삶입니다만 그 과정에 제일 비참할 때가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든가 창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굶었고 뭐 학생들도 굶었고 학교에 가르치러 나오는 선생님도 잘 없고 아이들도 학교로 안 나오고 학교도 다 텅 비었고 사람들은 굶고 아버지들은 노예처럼 일하러 끌려 나가야 되고 일하러 안 나가면 잡아가는 겁니다. 가족하고 6개월 동안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굶는데 좀 먹어볼 수 있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많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봤고 누름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봤고 또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봤고 이제 그런 들풀도 뜯어먹고 풀떡이 올라와서 온몸이 이제 부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는데 그리고도 식량을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들어 누웠던 시점이 1995년도였습니다. 그 북한의 가정집이라 해봤자 방이 노동자 집이 방이 한 3.5평 정도가 됩니다. 부엌이 한 2.5평 정도가 되는 그 부엌에 가마에 불을 지피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 뭐랄까요 그 방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하는데 그 6식구가 그곳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며칠을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물을 떠 먹으러 갈 힘도 없고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가 이제 잠이 이제 들었는데 며칠을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벽시계가 아니고 태엽시계인데 매일마다 이걸 태엽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잠이 오는데 며칠을 잤는지도 모르겠고
눈을 떠보면 먹을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또 자다 일어나도 가마문 열어봐도 가마가 쇠가마에 녹이 쓸어 있고 불 땐 흔적이 없는 거죠. 그 먹을 거 없는 것보다 또 누워 있어요. 그때 제가 13살 때입니다. 이제 영양실조가 온 거죠. 뼈밖에 없고. 근데 어느 날 눈 떠 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게 살이 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는 따로 뭘 먹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그 온몸이 부종이 온 겁니다. 먹지를 못해 부은 거예요. 이게 퉁퉁 멀겋게 부은 겁니다. 손을 눌러보니까 스펀지처럼 손이 쑥쑥 들어가요. 저를 보니까 저도 부었어요. 근데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누워 잤습니다. 엄마가 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결론적으로는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이제 막 벌레가 막 굴렀는데 보니까 머릿미가 몸에서 나오는 그 머릿미 막 벌레가 막 나오는데 그 눈도 못 감고 이제 죽었는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근데 할머니가 계속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쌀밥 한 사발만 이제 쌀밥 한 사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쌀밥이 그 당시 어디 있습니까? 굶어 돌아가시기 전에 쌀 있으면 해드리죠. 없으니까 못 해드리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밥도 이제 너무 많으면 반 나눠 먹지 않습니까?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그 할머니 그 쌀밥을 이제 못 해드린, 저는 그때 어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하나님 아래서 두 체제를 경험하면서 멀지도 않은 한 20년 동안에 이제 돌아가는 이 한반도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쌀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 삶 가운데 참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더 슬픈 노릇은 뭐냐면요, 미안한 일이지만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살은 겁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남은 식구도 이제 굶어 죽기까지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죽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할머니 시체를 보면서 몇 개월 동안 먹을 걸 주지 않다가도 사람이 굶어 죽으면 북한 당국이 한 달에 원료 50kg 정도를 주게 된 식량 배급 중에 2kg을 배급을 주는 겁니다. 옥수수 가루를 장례를 치르라고. 우리는 지금 언제부터 먹질 못했는지 그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를 지금 먹냐 뭐 먹냐에 따라 가지고 함께 죽냐 마냐가 지금 생존이 지금 결정나는 마지막 경각에 다다랐는데 그 다 죽어가던 식구들이 그렇게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일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빈자루 들고 나가고 어머니는 불 지피고 나는 물 기르러 가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받아온 옥수수 가루를 그 돌이 막 씹히는 옥수수 가루를 삶아가지고 죽처럼 끓여가지고 먹으니까 그때 이제 이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죽고 사망했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픈 노릇이죠.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할머니처럼 굶어 죽어봤자 정말 비참하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고 달린 열차에서 석탄을 훔쳤는데 그것이 20여 정치범의 수감자들이 생산한 석탄이 청진, 함경북도 도서재지인 청진시에 있는 화력발전소로 가는 과정에 달린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쳐서 회령역에 가서는 그것을 이제 부려가지고는 팔면 조금의 옥수수 가루를 살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특수부대 대원이 된 거예요. 그 열차에 매달리는 사람은 먹고 사는 굶어 죽지 않는 거고, 그나마 그게 못 매달리는 60 넘은 할머니들은 그 달린 열차에 지키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출발할 때 이제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못 매달리면 그냥 이제 그 철길 철로에 주저앉아
울다가 이제 죽는 것이고, 정말 우족하고 이제 저거덕 이제 소리가 나는 사람은 그게 미쳐 매달리지 못하면 뭐 며칠은 굶어 죽는 것이고, 어린 나이에 전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 이듬해 이제 3월달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 그날에 저는 이제 팔다리를 화물열차에 잃었습니다. 달린 열차에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석탄을 이제 주워 담다가 그 새벽에 정신을 잃었는데 결론은 이제 그 달린 열차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회령역이라고 하는 그 도심에 거의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떨어졌는데 눈을 떠 보니까 제가 화물 열차 이제 철로 사이에 누워져 있고 제 왼쪽 다리가 철길 철로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 위로 석탄을 실은 열차, 화물 열차들이 60톤 열차들이 지나가면서 열차에 이제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된 거죠. 그 고통이라고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의 이제 고통인데 그 숨을 쉴 수가 없고 너무나도 이제 아파가지고 뭐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제 죽는다는 그 두려움과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수많은 생각이 살려달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니까 소리를 큰 소리로 내니까 이게 또 피가 이게 더 세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피가 다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막으려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려고 하니까 왼쪽 손가락도 세 손가락이 이제 절단돼서 없어진 겁니다. 양쪽으로 지금 피가 이제 나는데 이거를 피를 지혈해야 어떻게 병원에 가든지 어떻게 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두고 자기가 부리운 석탄 자루로 가지 저를 지혈시켜 주지는 않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면 그 훔친 석탄을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간 사람이 또 훔치면 가족들이 굶어 죽으니까 처음으로 그날에 따라 내려갔던 여동생이 그 광경을 보고 그때 12살이었습니다. 그 동생은 12살이었고 전 14살이었는데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어머니는 뭐 니어커 빌리러 가다 보니까 뭐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고 철도 관계자들을 그 새벽에 이제 그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겨우 들어왔는데 끈으로 묶어가지고 뭐 시체를 나르는 그냥 그 니어커에다 싣고 병원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새까만 밤에도 자기 자식이 우는 그 목소리는 들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장창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고 물론 그것은 한 어머니의 절규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것은 북한 정권에게 해야 될 외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으로 이제 이송돼 갔는데 가보니까 의사가 마취제하고 수혈할 피랑 항생제를 갖고 가는데 그 밤에 그리고 우리 집 통틀어도 그 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마취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북한 병원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그냥 어떻게 수술장에 이제 데리고 오서 들어갔는데 더 지옥 같은 시간은 그때부터인 겁니다. 그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눈을 뜨고 의사와 간호사가 내 눈에 보이는데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수술용 메스를 갖다가 살을 베어내는 소리가 다 이제 들리고 톱을 갖다가 뼈를 이제 써는 소리가 그 느낌이 다 그 떨림이 다 이제 전달이 되고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여달라고 그 인간이 그 어린 아이에게서 나는 그 짐승 같은 소리가 그렇게 그 온 병원 3층인가 5층 그 병원이 다 울릴 만큼이나 그 밤에 마취를 안 하고 이제 뭐 다리를 자르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뭐 오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차라리 또 죽여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목을 절단한 겁니다. 그 보니까 이게 뭐 붕대로 이제 묶어놨는데 하얀 붕대로 묶어놨는데 내 손이 어디 갔냐고. 그리고 울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술은 계속되고 있고 이 다리도 뼈를 이제 절단하고 이제 무릎을 이제 절단하고 나가지고 3시간 반 동안 끝나고 나니까 수술장 밖으로 나갔는데 어머니는 그 살려달라는 그 소리에 그 문 밖에 이제 그냥 앞에 있는 거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여동생은 여전히 무서워서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밤에 샘물 녹이는 일을 하다가 화물열차에 매달려가지고 왔는데 그 팔다리 자른 걸 아버지 보고 가서 묻으라고 하니까 그 3월달에 북한은 이제 영하 10도 되는 날씨가 땅이 얼어가지고 1m씩 옵니다. 제 고향이 땅이 겨울에. 그러니까 뭐 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나갈 때는 정상으로 나가는데 아들이 팔다리 잘려가지고 그 뭐 피 묻은 다리를 묻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저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혈도 없이 이제 눈 뜨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제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살아남았냐 했을 때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 고통을 이제 14살에 겪으면서라도 살아남아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입이 아니라 외치라는 입으로. 아멘. 내 입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 것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는데 이불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모포가 한 장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나무로 이제 해가지고 들 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들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동생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퉁퉁퉁 부어있고 다리는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2배, 3배가 된 겁니다. 시꺼멓게 썩어가지고 항생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맞질 못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3월 초에서 4월로 넘어가고 5월이 되는데 막 그 파리가 들끓고 막 구더기가 들끓고 이렇게 하는 뭐 북한의 재래식 변소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더기를 이제 다리에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느라고 염증은 막 형편이 없는 겁니다. 열이 너무 나가지고 머리가 막 빠질 만큼입니다. 아버지 공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쟤는 이제 뭐 희망이 없으니까 남은 애들이라도 먹여 살리라고 남동생하고 여동생한테 그 멀건 중물을 반사발씩 주는 것을 내 것을 주지 말고 복기로 끊고 그걸 나눠주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살 거라고.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동생들도 어머니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귀퉁이 있어가지고 정신도 제대로 없는 상황인데 그 이야기 다 들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동생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영양실조 걸린 동생이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이제 우리 뭐 잔치국수 비슷한 북한의 옥수수 국수를 파는 길거리에서 파는 거 있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 몇 오리를 줍는 겁니다. 그것도 서열이 있다 보니까 제일 작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오리를 겨우 줍는데 자기가 영양실조 걸렸는데 10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안 먹고 가져왔더라니까요. 그걸 갖고 와서 씻어가지고 그 석탄가루 막 흙이 묻은 걸 씻어가 제 입에 넣어주면서 형님만 죽지 말고 살아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석탄을 이제 또 팔아가지고는 가끔 항생제를 좀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 그 쓰레기 주우러 나가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집에 있는 겁니다. 열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연하게 풀어가지고 이제 변도 같은 데다 해서 끓이면 그 식은물에다가 그 페니실린 가루를 이제 풀어가지고 혼자서 셀프로 제가 팔다리 없이 살아남겠다고 그 주사를 맞고 이걸 문지르지 못해가지고 알이 지고 막 염증이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7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3살이 나는 겁니다. 보니까 다리가 없고 손이 없고 북한에 불구자가 되었고 손가락질 맞는 사람. 북한에는 장애인이 되는 순간 이름이 없어집니다. 외발이, 외팔이, 애꾸, 이렇게 이제 별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는데 이름 대신 별명을 그러지 않아도 북한의 꽃제비로 사는데 거기서도 불구자가 돼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부터 받은 분노를 어느 약자한테 해가지고 힘약한 애가 매맞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내 힘은 한계가 있는데 이제 팔다리 없이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 석탄을 훔쳐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쫓으면 팔다리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저보다 더 어린 애들도 다 먼저 도망가는 겁니다. 마지막 잡힌 애가 매 맞는 거죠. 매를 맞고 목발을 부러뜨리고 달린 열차에 막 떨궈버리려고 하면 매달려서 한 손으로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겠다고 또 손을 이제 또 이제 그 내려서는 집에까지 퐁퐁 뛰어와야 되는 거죠. 다리 목발을 다 부러뜨려 놨으니까. 저 손목이 없으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한쪽은 끈으로 묶고 한쪽은 목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러뜨려 있으니까 한 몇 발짝 퐁퐁 뛰어오다가는 앉아서 오는 겁니다.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북한 밖에 선량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지성호라는 아이가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을 알아준다면 그러면 죽어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죽어도. 그런 지성호 같은 아이가 지금 북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지금의 지성호 제2, 제3의 지성호가 있다고 한국교회에 가서 이야기하게 삼해주신 겁니다. 중국 땅으로 목발을 짚고 넘어가서 신약 구하러 갔다가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다 사라진 그 시기에 그 사랑하는 신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평양의 고위 간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한대요. 그게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너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내가 접했던 그 한국 교회에서, 조선족 교회에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북한의 실상도 그때 더욱 알게 되었고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수령은 똑같이 쪽잠을 자면서 주먹밥을 먹는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굶어 죽는 우리도 너무나도 굶어 죽으면서도 너무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으로 굶어 죽었거든요. 수령이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는다는데 우리 백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결 못하는 그 죄책감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백만이 있다면 얼마나 공산정권이라는 것이 허상이고 정말 악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던 것은
식량을 구걸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쌀밥을 해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효도가 요즘은 그 부모님 이제 동남아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효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효도는 쌀밥 한 삽을 대접하는 겁니다. 2, 3kg를 메고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쌀밥을 이제 끓이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옆집에서 신고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저 불구자 애가 보이지 않았는데 얼굴이 살이 쪄서 돌아왔고 등에다 뭘 쌀 같은 걸 메고 왔는데 중국 갔다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데 뭐 경찰관들이 막 때리고 끌고 가는데 그 공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장애인 아들이 막 매를 맞아도 우리 부모인데 나의 보호자고 부모인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목발을 이제 뺐더라고요. 도망간다고. 목발을 뺐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중국 넘어가가지고 남한 영화 라디오를 보거나 들었냐, 그리고 한국의 이제 선교사들이라든가 교회하고 접촉을 했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때리면서 묻는데 끝까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갔다 온 적이 없고 가서 감자밭 김을 내주고 불쌍하다고 쌀을 주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또 고문을 하는 겁니다. 병신돼가지고 나라 망신시켜가지고 공화국에 국격을 떨어뜨리고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근데 그때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가는 장애인을 먹여 살려줘야지. 먹을 걸 주지 않아서 식량 구걸해 왔는데 저에게 이런 고문을 하니까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 일인데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정말 굴욕적인 이야기까지 듣고 저는 더는 이제 못 살겠는데 하나님 저를 탈출시켜달라고 6년 동안 맨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쌀밥을 먹는 그런 세상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6년 만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나도 이제 살기도 힘들고 아들을 우수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편지를 써놓고 1년 뒤에 돌아오겠으니까 돈 벌어 올 거라고, 우족을 꼭 해주겠다고. 남동생은 겨울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남동생 신발도 꼭 사가지고 오겠다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1년 돼도 돌아오지 않네요. 우리는 그날을 얼마나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고, 저희 아버지는 졸지 호래비가 돼가지고 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2년 3년 돼도 안 돌아왔어요. 보니까 그 후에 알게 됐지만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으로 식량 구걸하러 갔다가 중국 조선족도 뭐 중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호래비한테 시집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여동생이 엄마 찾으러 갔는데 그 여동생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서 이제 호래비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2006년에 탈북할 때는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탈북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뭐 이제 탈북한다 해서 대한민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바로 이제 모시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동생하고 이제 두만강을 이제 건넜는데 겨우 정말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중국 땅으로 넘어갔지만 중국 땅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데는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6,000km를 돌아 태국까지 가야 올 수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동생은 동생대로 가고 저는 목발 짚고 넘어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가겠습니까?
대사관에서도 안 도와주겠다는데 태국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한국 정부가 도와준다 하니 그래가지고 동생이라도 살아서 어머니도 여동생도 찾고 아버지도 꼭 모시고 가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동생 보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계속 하고 가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목발을 짚고 탈북 탈북 과정에 올랐는데 여러 번 이제 체포당할 뻔했습니다만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정말 때로는 정신지체장애 연기를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됐고 정글을 갈 때는 혼자 이제 거기 떨어져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차라리 이 짐승밥이 될 거면 북한에서 굶어 죽던 팔다리 잘려서 죽던 두만강이 물에 빠졌다 죽게 됐을 때 그때 떠내려가 죽던 이 짐승밥은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한에 가서 나 같은 장애인들이 넘어오지 않는 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에서 일을 할 테니까 나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살려주셔가지고 정말 기적같이 정말 6,000km를 목발 한쪽 손도 없이 끈으로 묶고 뒤에는 개나리 꽃집 메고 물이고 먹을 거 이제 옷이고 이렇게 메고 태국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까지는 끝내갔고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 팔다리 없이 넘어왔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정말 먹다 남은 쌀밥이 정말 쓰레기통에 이제 엄청 많고 어찌 보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 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오니까 엄마가 20회 당해가면서도 해주지 못했던 우족을 한국 정부에서 23일 만에 우족과 우수를 해줘가지고 세상을 다시 걷게 됐던 거죠. 제 소원이 3발자국만 다시 걷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한에 넘어와서 닭 한 마리 사서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바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모셔와야 돼가지고 북한에 연락하니까 아버지가 탈북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고문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러드린 지 보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에 내가 북한에 전화했어 연락을 취했던 것 같아요. 11월 3일에 제가 이제 하나원을 2006년도에 수료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죠. 저희 아버지 50살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50살이 다 청년인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고 새 옷도 많고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효도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삶의 베이스인데 이 좋은 세상을 왜 한 번이라도 숨 모셔보고 그렇게 죽나. 더욱 슬픈 거는 그 아버지가 탈북할 때 그 등에 어린애가 있었어요. 2돌 된 애가 있었는데 그 애는 제 딸입니다.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고 아버지도 호랩이고 이래 하니까 밥을 누구 해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만났던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저는 내 대에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탈북을 하려고 했고 이 친구는 그래도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탈북을 했고 그 과정에 애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뭐 손발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왔었고 아버지가 그 애를 업고 넘어오다가 체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맞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함께 살았던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가 잠깐 됐었는데 애를 바꿔주는데 애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아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뜻을 다 몰랐는데 그 후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애가 보는 앞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 후에 애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찾지 못했고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애가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난 살아남았는데 할머니는 굶어 죽었고 아버지는 고문당해 죽었고 애는 병들어 죽었고 나는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우리 집의 4대가 겪은 이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 인권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팔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서 단돈 100만 원 정착금 받은 것을 브로커가 95만 원을 가져갔어요. 정말 저는 중증 장애를 갖고 단돈 5만 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서 김치에 쌀을 사가지고 먹어도 행복했던 것은 이 땅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컴퓨터도 배우고 포장마차에서 포토모델도 팔아보고 대학 공부도 하고 북한인권 활동을 하면서 나와 같았던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으로 해서 미국 연두교소에 초청받아가지고 전 세계 이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가 짚고 넘어왔던 목발을 전 세계를 향해서 지켜들었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서 북한 통일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설계할지를 의논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제가 새로 이제 가정을 한 20년 만에 또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실 또 배우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축하한다고 지난 5월 17일 날에 멜라니아 여사랑 함께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라고 해서 이제 또 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도 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고 그것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리라는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한 사람 두 사람을 구출하기 시작한 것이 정말 부족한 중증 장애인을 들어서 북한에서도 온 탈북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500여 명을 구출하게 해주셨어요.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고, 백악관을 통해 가지고 2018년도 북한의 북송대게 중국 전역에서 잡혔던 한 200여 명을 미중 무역 협상의 아젠다로 하나 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모두를 풀어주는 그런 정말 비공식 작전,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국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하는 일도 하고, 지금 이북5도 도지사로 앞으로 뭐 시장 군수 운명농장들이 북한 땅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지금 이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계적으로 북한의 장애인의 인권, 북한 여성의 인권, 북한 노인의 인권, 북한 정치범 수용소, 북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조목조목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일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은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이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것만으로 듣고 돌아가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좀 한국교회가 좀 깨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통일을 세우는 일이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정착을 잘한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정착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보니까 탈북자 중에 70%가 여성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 여기 와서 가정이 해체되고 여성들이 애를 키워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면 하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친정이나 부모가 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할 수도 없는 구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트라우마가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할 만한 센터도 제대로 없고,
차원에서의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뭐 정말 진짜로 이제 필요한 그런 곳에 쓰여지지 않는 것들을 조정할 필요도 있겠고, 또 한국 교회는 그들이 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한번 갈 수도 없고, 해외 여행이 아니라 국내도 어디 여행 갈 수도 없고, 차량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좀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이북오도에서도 정말 해야 될 일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또 탈북민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지구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농을 한다든가 뭐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가족들이 되어가지고 조금 사주기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변 그 섬기시는 교회에 탈북민이 있다면 그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날에 또 가주시고, 부모님도 되어주시고, 생일날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는 북한에 없는 그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이들이 북한하고 전화 통화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 이게 나는 복음이 전달되는 지금 가장 빠른 통로라고 생각하고, 탈북민 한 사람을 제대로 해서 신앙적으로 양육하면 통일이 됐을 때 만들어질 그 교회에 아주 모체가 하나하나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